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니콘의 핫한 미러리스 카메라인 Z9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니콘 이미징 코리아의 유튜브에도 제가 리뷰한 이 Z9에 대한 영상이 올라가 있고 SLR 클럽에도 이 Z9 리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니콘 유튜브와 SLR 클럽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이 Z9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그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Z9이라는 카메라는 제가 볼 때 니콘의 고급형 DSLR, 뭐 D5, D6 뭐 요런 거 쓰셨던 분들이 굉장히 반겨할 만한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왜냐면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니콘 미러리스 시스템과는 조금은 더 달라졌고, 그 달라진 부분들이 조금은 더 그 플래그십 DSLR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미러리스만의 인터페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SLR, 그런 플래그십 SLR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의 이런 기능과 조작법들이 조금 절묘하게 그런 조합된 카메라가 Z9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콘의 고급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너무 잘 적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반면에, 어찌 보면은 요즘에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그런 고급 사용자뿐만 아니라 좀 엔트리급 사용자들도, 그리고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미러리스를 좀 좋은 고급 모델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이 니콘의 이런 고급 사양을 처음 만져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니콘 그런 미러리스, 엔트리급 미러리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Z9을 사시면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는 부분들, 고급 사용자들은 너무 만족하며 잘 적응할 건데, 오히려 초심자분들이랑 엔트리급 사용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고급 사용자분들 너무나 잘 사용하시고 있을 건데, 또 사용하실 건데, 이게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Z9이라는 카메라는 모드 다이얼이 없어요. 이 모드 다이얼이 없고요. 여기에 이렇게 모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PA, SM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게 이렇게 버튼으로 바뀌었고, 또 메모리 뱅크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내가 이해해야 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메뉴부터 보면은 이렇게 촬영 메뉴 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촬영 메뉴 뱅크 A, B, C, D,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의 세팅은 A 뱅크인데, 이게 제가 이 전면에도 보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펑션이 1, 2, 3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1, 2, 3가 있어요. 1, 2, 3 펑션 1, 2, 3. 이 1, 2, 3가 있는데, 1, 2, 3에서 보면은 저는 손이 되게 큰 남성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촬영하는 중간에 제가 이 2랑 3는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검지는 셔터를 누르고 보면은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요 원으로는 안 올라와요. 잘 힘들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손을 올려놓고 찍을 수 있는 거는 펑션 2랑 펑션 3입니다. 그리고 이 셔터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에 지금 이 펑션 1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촬영 메뉴를 A, B, C, D 뱅크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촬영하다가 이 뱅크를 바꾼다는 거죠. 그럼 뱅크가 뭐냐? 또 그 뱅크의 옵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이 뱅크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 A 뱅크죠. 그러면은 모드가 S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B 뱅크로 바꾸고 셔석이 올라갔죠.
C뱅크로 바꾸고 D로 바꿨어요. 그럼 D의 모드를 A 모드로 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A, B는 S인데 C는 P고 D는 A예요. 근데 A랑 B일 때 sho속이 다르죠. 만약에 여기서 이거 옵션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A랑 B 보세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런 ISO의 조건들이 이 촬영 메뉴 뱅크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인데 이걸 쓰려면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야 좀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버튼을 눌러서 나는 A에다가는 1600분의 1, 뭐 B에다가는 32,000분의 1.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스포츠 촬영을 하러 갔다라고 하면은 훨씬 빠른 셔터 스피드를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항상 빠른 셔터 스피드로 해놓게 되면 그만큼 ISO가 올라가서 노이즈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셔속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32,000분의 1이 있다가 2,000분의 1까지 한 방에 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모리 뱅크. 좀 다른 세팅을 내가 앞에 꽃 찍고 새 찍으러 가는데 앞에 꽃을 찍고 있다가 이번에는 다시 뭐가 새가 나올 것 같으면은 뭐 A에는 그런 새를 찍는 어떤 S 모드에 막 32,000분의 1에 막 이런 세팅을 해놨다가 B에는 꽃을 찍기 위한 세팅, 뭐 A 모드에 뭐 조리개는 어느 정도 조여주고 뭐 요런 세팅들을 해놓으면 내가 꽃을 찍을 때는 뭐 B뱅크, 새를 찍을 때는 A뱅크 이런 거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뱅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모드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바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모드 다이얼의 만약 모드 다이얼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으면은 이 메모리 뱅크가 내가 바꾼다고 해서 다이얼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이얼 방식이 아닌 버튼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버튼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미러리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메뉴 뱅크 기능도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뭐 D6 같은 플래그십 DSLR에서 썼던 거다. 요게 니콘을 오래 쓰시고 그런 기종을 쓰셨던 분들은 너무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초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조작의 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보면은 뭐 폴더 설정 있고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는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RAW 뭐 JPG 이런 옵션 말고 예전에는 뭐 14비트, 12비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고 또 비압축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비압축 없고 어차피 무손실 압축이나 비압축이나 압축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런 무손실 압축이 비압축보다 용량이 더 작지만 또 어떤 분들은 비압축을 선호했거든요. 그거는 뭐 그런 게 있었죠. 비압축이 무손실 압축보다 용량은 크지만 카메라가 좀 빠르게 처리했었는데 Z9은 비압축을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이 고효율 RAW를 넣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무손실 압축을 하셔도 뭐 압축을 한다고 이게 그 바디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처리합니다. 고효율 RAW에 대해서는 얘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뭐 Z9을 한 달 넘게 썼지만 이게 저번 주에 이제 포토샵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더 나중에 확인을 하고 별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니콘을 쓸 때 좋은 거는 이 IS 오토를 쓸 때 최대 셔터 스피드 설정이 한 스탑이 아니라 이렇게 3분의 1 스탑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ISO 감도가 64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장노출 촬영하시는 분들은 저 64의 감도를 사실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자,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 그냥 다 넘어갈게요. 다 이런 게 안 중요한데 사진의 플리커 현상 감소가 있는데 이 플리커가 내가 뭐 별도의 어떤 세팅을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나중에 아래쪽 메뉴에 가면은 뭐 50Hz, 60Hz 요 바꾸는 메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헤르츠에 맞게 카메라가 줄여주는 건데 제가 실제로 플리커가 굉장히 좀 많은 곳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플리커, 근데 플리커도 광원이 하나냐 두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 사실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조명이 정말 다 안 좋은 조명을 써갖고 플리커가 많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한두 개의 조명에서는 그렇게 플리커에 대해 제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SLR 리뷰에 보시면 그 플리커 이거 감소 능력 차이를 보여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세요. 플리커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명을 LED를 안 좋은 걸 쓰고 조명 공사를 제대로 안 해놔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플리커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F 얘기는 너무 할 게 많아서 조금만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뭐 다른 거는 다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건데, 연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HDR 합성 기능을 쓸 때 되게 좋습니다. 원래 이 HDR 기능을 쓸 때는 사실은 삼각대를 쓰라고 말하는데 삼각대를 안 써도 너무 빠르게 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결코, 그리고 진동도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실 수 있고요. 265 코덱, 264 코덱을 지원을 하고 이 프로레스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은 니콘 로그라든지 HLG 촬영도 이렇게 영상에서 바꾸실 수 있고요.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에 화각이 바뀌는 건 없어요. 8K를 찍어도 화각은 안 바뀌어요. 그 잘림이 없어요. 다만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키면은 화각이 제한이 됩니다. 전자식 그 보정은 또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고 4K 60p부터 됩니다. 그리고 그건 있죠. 사진은 3:2 비율인데 영상은 16:9 비율이라 잘리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잘리는 거고, 영상에 대한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영상의 플리커에서는 50, 60 이런 게 있다. 네. 그리고 이 전자식 손떨림 보정, 요거를 쓰면은 기본 그 바디의 손떨림 보정 말고 전자식으로도 좀 줄여주는 게 같이 동작을 해서 화각이 약간 줄어든다. 요런 게 있고요. 이 조작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뱅크가 이 뱅크 A냐 B냐 C냐 D냐에 따른 이 사용자 정의의 세팅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A 뱅크에다 놓고 그냥 쓰시면 되는데, 나는 다 다르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뱅크에서는 다 초점 우선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B 뱅크에서는 다 릴리즈 우선 이런 식으로. 그럼 A뱅크냐, B뱅크냐, 뭐 이게 A냐. A는 초점 우선, B는 릴리즈 우선이라면 A는 초점 우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AFS에다가 꽃 찍을 때 뭐 이런 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걸로 해보면 A도 S 모드, B도 S 모드였고 C가 그 P 모드였는데, 이거를 해놓으면 이렇게, 그래 나는 이 C뱅크를 꽃을 찍는 세팅이라고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는 초점으로 할 거야. 나는 초점 뭐 이런 거 대응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짜잔 C일 때는 나는 P 모드인데 AFS고 뭐 이렇게 이거 핀으로 하면은 엄청 작게 이렇게 갈 수 있죠. 이거는 뭐 접사 촬영 같은 거 할 때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런 것들. 이게 C뱅크라고 하면은 A랑 B는, 자, 이렇게 A랑 B는, A도 그러면 초점 우선보다는 AFC에서는 초점 릴리즈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이 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동적인 거 찍을 거니까 이거를 어떤 거에 가려졌을 때 원래 걸 유지하려 그러면 지연, 가려진 거로 빠르게 가려 그러면 빠름인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도 다 세밀하게 A뱅크에서 ABCD 4개의 뱅크를 이런 조작 사용자 메뉴를 싹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뱅크를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A에다 놓고 나머지 써놓고 이걸 다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잘 쓰시는 분들, 고급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A, B, C, D를 다 너무 다르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메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럼 여기서
방향별 AF 포인트는 이걸 가로로 들었을 때, 세로로 들었을 때 초점 영역을, 위치를 별도로 기억할래, 이건 영역까지 별도로 기억할래를 바꾸는 메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놨으면은 내가 가로로 들었을 때는 3D 트래킹에다가 뭐 오른쪽에 있는 위치였는데 세로로 들었을 때는 뭐 와이드, 라지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할 때 쓰는 게 이거고, 모르겠다 그럼 오프. 그래야 가로 세로일 때 동일한 위치가 유지가 됩니다. 필요 안 쓰는 것들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AF 포인트 순환은 뭐 가로 오른쪽으로 이게 초점 포인트를 가져갔을 때 왼쪽으로 계속 나오냐 마냐 뭐 이런 건데, 자 일단은 이 Z9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LR에서는 내장 AF 보조광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러리스는 대부분 다 위상차랑 콘트라스트가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이게 켜 있으면 오히려 초점이 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카메라를 쓰든지 간에 미러리스라면은 보조광은 항상 끄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그러니까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 FTN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켜놓으면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포커스 링을 돌리면 초점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뭔지 모르면 찍고 있다가 앞에 컨트롤링 실수로 돌려갖고 초점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할 때만 켜놓는 거죠. 예를 들어 꽃 같은 거 찍을 때에는 켜 있어야 맞춘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돌려갖고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럼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가 SLR에서는 렌즈에 기어링이 물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렌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Z9, 니콘도 다 스태핑 모터 쓰고 기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플로팅 방식도 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FTM을 렌즈에서 한 게 아니라 바디에서 이렇게 설정을 한다.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를 가능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고. 그리고 미러리스는 측광에 멀티 패턴 다중 축광에 이렇게 얼굴이 있을 경우에 인물의 얼굴의 노출을 맞춰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인물 사진 찍는다라고 하면 측광은 멀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리스를 쓰는데 측광을 뭐 꽃 찍거나 요런 게 아닌 상황이라면 멀티를 쓰는 게 맞아요. 미러리스 쓰는데 인물 찍는데 스파 측광 쓰는 거는 미러리스를 쓰고 있을 뿐, 미러리스를 미러리스답게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SLR 카메라 쓰듯이 기계만 미러리스일 뿐 사용자는 SLR의 사용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불편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불편한 방법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는 게 편할지 모르겠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미러리스에 맞는 방법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노출 고정을 연사 중에나 반셔터 중에 유지하냐 마느냐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워낙 다 잘 아실 것들이라 넘어가고, 요 스타라이트 뷰라는 거는 은하수 촬영이나 별 촬영하다 보면은 이 라이브 뷰 모드랑 상관없이, 이거를 키고 끄고에 상관없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스튜디오 조명 촬영할 때, 이런 TTL 호환이 안 되는 옛날 조명 사용할 때는 이런 걸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별 촬영하실 때는 이걸 써놔야 더 내 카메라의 노출을 반영해서 더 확 밝아집니다. 그러면 은하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화면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웜 디스플레이는 이런 별 찍거나 은하수 찍을 때 LCD 너무 밝거든요. 그럴 때 이거 켜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빨갛게 표시돼서 눈이 좀 덜 아프겠죠, 메뉴가.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이 릴리즈 타이밍은 연사 기계식 셔터가 아닌 전자식 셔터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소리를 다 꺼놓으면 몰라요. 이게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촬영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연사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랬을 때에 이 화면상에 뭐 블랙아웃이 있게 하느냐, 그 양 테두리에 있게 하느냐, 뭐 모서리에 있게 하느냐, 그런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타이밍 표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아이 메뉴, 이거는 제가 뭐 아시다시피 니콘을 사용하는 유저도 아니고,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대부분의 브랜드를 정말 다 사용을 했지만, 제가 유일하게 안 쓰는 브랜드 하나가 딱 니콘인데, 제가 니콘을 안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저는 후보정을 안 하고 카메라에서 만들어낸 JPG 이미지로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니콘의 이미지 컬러가, 니콘이 추구하는 이미지 컬러가 저랑 안 맞아서예요. 전 기계적인
이런 조작이나 이런 거는 너무너무 니콘을 좋아하는데, 딱 하나, 저는 보정을 안 하는데 JPG로 찍는 사람인데 그 JPG의 컬러가 저랑 안 맞아서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런 세팅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제가 얘를 가지고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뭐 추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지금 I 버튼이고, 이건 뭐 기본에 거의 좀 가깝고, 사용 계정이, 저는 I 메뉴는 별로 안 바꿨고, 요 사용자 버튼을 많이 바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 1에는 저는 그 촬영 메뉴 뱅크가 있어야 되고,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저는, 여기 원래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더라? FXDX. 근데 저는 노출 고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노출 고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노출 고정을 여기다 넣어놨고, 이 펑션 3에다가 어떤 거냐면, 이게 AF 영역이랑 AF 온인데 영역을 저는 3D 트래킹을 놨어요. 3D 트래킹을 항상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 자동이나 와이드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걸 바꾸는 거를 이 버튼을 누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꾸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 그리고 저는 이 렌즈 버튼도 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렌즈 버튼. 렌즈 버튼은 렌즈에 따라 좀 다르고, 뭐 투가 없는 버튼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에는 자동의 AF 온, 바디 버튼에는 3D 트래킹의 AF 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 컨트롤링에 저는 이제 노출 보정을 이렇게 해놓고 썼어요. 네. 그리고 동영상,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어차피 사진의 조작이나 영상의 조작이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재생이나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이미 그냥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자. 여기서 이렇게 무브 모드 켤 수 있고, 터치, 뭐, 켜거나 끄거나 잠깐 모드, 이런 거 지원이 됩니다. GPS 지원되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Z9의 세팅이었는데, 제가 아까 이 AF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요거 해놓으셔야 셔터 스피드가, 네, 이렇게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요거 해놓으셔야 돼요. 장노출 하시는 분들 요거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해놓으면 30초에서 900초까지로 셔터 스피드를 장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릴리즈 없이도 촬영을 하실 수 있어요. 또 네. 자,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초점 모드가 AF-S냐 C냐 뭐 영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AF-S냐 C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핀포인트 AF 같은 경우는 AF-S만 되는 기능이고, C에서는 이렇게 다이렉트 영역이라는 게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3D 트래킹도 AF-C에서만 됩니다. 만약 이거를 이렇게 S로 바꾸면, 자, 이렇게 3D 트래킹이 안 된다고 나오죠. 보세요. 안 되잖아요. C면은 3D 트래킹인데 S면 이 영역이 바뀌어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피사체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이냐 인물이냐 동물 차량이냐인데, 자동으로 놓으면 인물이나 동물이랑 차량의 비중을 봤을 때 자동이라고 놓으면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뭐라 그래야 돼? 자동으로 놓으면 인물을 우선할지 동물을 우선으로 할지 차량을 우선으로 할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잡을지 몰라요. 내가 자동으로 해놓고 찍는데 인물을 찍으려고 하던데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이 있고 차량이 있으면 Z9은 인물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동물이나 가까이 있는 차량에 초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인물을 찍으신다면 인물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 동물이면 동물. 인물 동물이 아닌 어떠한 뭐 자동차, 비행기, 배, 뭐 이런 다른 피사체라면 차량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차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물, 동물은 딱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개나 고양이, 새는 동물인데, 차량은 저는 객체라고 할게요. 인물과 동물이 아닌 특정한 어떠한 피사체를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놓으면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인물이 있어도 동물을 맞출 수도 있고 차량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거를 여기서 메뉴 들어가서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I 버튼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앞에 다이얼, 뒤에 다이얼 통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하면 또 느려요. 여기 옆에 있는 요 옆에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게 SLR 카메라 시대에는 여기에 AFS, AFC 뭐 요런 레버가 있었는데, 요 버튼을 써서 바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어떻게? 이거를 딱 눌러 볼게요. 눌렀더니 위에 이렇게 AFC랑 영역에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뒤에 거를 바꾸면 AFS냐, C냐, MF냐. AFC 때는 앞에 거를 바꾸면 이렇게 영역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바꿔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누르고 이 앞뒤의 다이얼을 통해서 바꾸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나는 AFS에다가 영역을 핀을 쓸 거야. 나는 AFC에다가 뭐 3D 트래킹을 쓸 거야. 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촬영 메뉴 뱅크와 이 옆에 있는 버튼을 잘 쓰시면 굉장히 좀 다양한 조합을 빠르게 이끌어내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심자분들한테는 처음 보는 이런 조작 인터페이스와 메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플래그십 DSLR, 니콘 DSLR 쓰셨던 분들은 너무 만세를 부르며 좋아하고 적응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초심자분들이나 엔트리급 바디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려운 요소일 수도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린 거였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을 와이드로 놓을 건데 자동으로 놔볼게요. 자동으로 아니다. 이렇게 다중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놨더니 얼굴을 따라가죠. 네. 이게 뭐 여기 실제로 지금 인물이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가는데, 자, 뭐를 해볼 거냐면 (3D) 트래킹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D 트래킹은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운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이 AF5를 누르면 이걸 이렇게 따라가줘요. 제가 여기다 이 빨간 임펄스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줘요. 하얀 데다 놓고 이렇게 하면 따라가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 주는데, 제가 따라가지요. 그래서 이걸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3D 트래킹은 여러 개의 피사체가 있으면 그 여러 개 중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5명이 나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어요. 뭐 스포츠 경기예요. 5명의 사람이 나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결승점에 있고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3D 트래킹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피사체 인식을 이렇게 딱 시켜서 하나를 딱 잡아 놓으면은 그 내가 처음에 잡았던 그 사람을 유지해주면 좋겠는데, 니콘 Z9의 입장에서는 5명의 A, B, C, D, E 이 5명의 사람이 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피사체에 초점을 유지를 해야 될까를 얘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자꾸 바뀌어요. 이게 물론 메뉴에서 이거를 원래 찍던 걸 유지해 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걸 따라가느냐 그런 옵션이 있긴 한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배구 경기를 촬영을 했을 때 선수가 뭐 4-5명 있다. 이 사람들이 한 명을 잡아놓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 잘 잡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자 딱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얘를 잘 잡아요. 얘를 이렇게 잘 잡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모이잖아요.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 3D 트래킹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잡아요. 5명이 조금이라도 붙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다른 거로 옮겨가 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명이 같이 대형을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 3D 트래킹의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의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5명을 하나의 객체로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 5개 중에 하나에만 맞아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콘이 얘기하는 그 딥러닝을 해서 피사체를 판단한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를 얘가 그 5명의 사람이 있을 때 어디까지를 이 하나의 피사체로 보는지는 사용자는 알 길이 없고 카메라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여러 개의 무리 중에 하나에 그냥 맞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SLR 리뷰에 쓰는 것도 있는데, 비행기가 구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3D 트래킹에 피사체가 이렇게 전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Z9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행기도 피사체고 구름도 피사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검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만 피사체라고 판단을 해도 그냥 걔를 막 맞추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그 인터락이 낮다 보니까 내가 비행기를 찍고 있었으면은 구름이 그냥 파란 하늘 구름에서 이런 막 구름이 모여있는 뭉게뭉게 구름이 있는 대로 비행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카메라가 그래, 구름도 피사체야 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카메라를 유지해 주는데 어쩔 때는 구름을 맞춰버리고 비행기는 나와도 구름에 맞추고 있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재빠르게 다시 비행기를 잡아야 돼요, 초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트래킹 하나로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동이랑 3D 트래킹이랑 이 와이드를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3D 트래킹이라는 게 한번 잡아놓은 걸 계속 추적해 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어떠한 피사체를 판단해서 초점을 옮겨버리는데 그 판단이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을 3D 트래킹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막 갑자기 자동으로 놓고 인물을 3D 트래킹으로 하면은 나는 인물 찍으려고 하고 3D 인물을 잡았지만 인물이 어떤 뭐 자동차 옆으로 지나가면은 이 카메라 입장에서는 자동차도 피사체니까 자동차로 옮겨버리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게 굉장히 많이 좀 적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펌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거 하면서 딥러닝이 더 많이 돼서 여러분들 많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내가 찍던 피사체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한다라면 좀 더 많은 활용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에다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라지, 와이드 라지를 해놓고 이렇게 찍고 있다가 3D 트래킹이 필요할 때는 펑션 2에 있는 버튼을 자, 펑션 2를 딱 눌러볼게요. 이거 3를 딱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저는 분명히 와이드를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찍어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 얘를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그럼 쟤를 잡는 거죠. 와이드일 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거를 찍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바뀌면 초점이 이리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나는 이 헤비함지에 맞추고 싶으면 헤비함지에다 맞춘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헤비함지를 3D 트래킹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아니다 싶을 때는 놓으면은 다시 와이드. 그래서 이 펑션 버튼을 좀 잘 써주셔야 합니다. 네. 요게 니콘 Z9의 AF 영역, 뭐 피사체 인식 이런 거에 대한 옵션에 대한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거 잘 쓰셔야 돼요. 요 측면에 있는 요 버튼과 이런 펑션 버튼, 그 다음에 렌즈에 있는 펑션 버튼이나 이런 거를 잘 조합해서 쓰셔야 이 Z9의 AF 성능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촬영하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니콘 Z9의 이런 조작 메뉴라든지 이런 AF에 대한 메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니콘을 그렇게 오래 써온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Z9 출시되면은 또 많은 유저분들이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사용자분들이 더 많이 잘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고 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해줘야 그런 그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더 잘할 거라는 거죠.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니콘이 계속해서 쌓아놓은 거를 정리해서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출시될 때보다 이후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될 때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황별로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들이 많아야 니콘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Z9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Z9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